자, 이 도넛 경제학을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때는 1.25 배속을 해서 시청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도넛 경제학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한다는 것이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저도 솔직히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경제학을 이 나이에 읽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폴 세뮤얼슨의 20세기 경제학을 박물관으로 보내버린 21세기 경제학 교과서란 이런 타이틀을 보면서 뭔가 좀 판이 다른, 프레임이 다른 그런 경제 논리를 펼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케이트 레이 워스라는 작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케이트 레이 워스는 옥스퍼드 대학교 환경변화연구소 초빙연구원이었고 케임브리지 지속가능성 리더십 연구소 선임연구원이며 슈마 대학의 이행경제학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잔지바르 농촌에서 영세사업자, 특히 전기와 수도 없이 육아와 살림, 생업을 책임지는 여성 사업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이후에 인간개발 보고서 등 유엔개발 프로그램 UNDP의 간판 보고서를 썼다고 그랬고, 그리고 학생 시절부터 꿈꿨던 옥스팜에서 10년간 선임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이분이 쓴 도넛 경제학, 이분 지금 사진에 보듯이 여성입니다. 여성. 예. 그래서 도넛 경제학을 발표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생각하는 진보적 사업가, 정치활동과 환경 운동가 등의 호응을 얻으며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감탄했던 것은 번역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번역본인데 이 홍기빈이라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외교학과 석사과정을 마쳤다는 이 홍기빈 씨가 이 책을 번역을 했는데 아주 쉽게 번역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동안에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번역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경제학이라는 책인데도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처음이나 끝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경제학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돈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다. 연필이다. 연필 하나면 세상을 그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논리, 통계 이런 것을 가지고 경제학을 논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연필 하나면 세상에 그릴 수 있다. 예, 그걸 통해서 도넛이란 그림을 그리고 이 안에다가 21세기 경제학을 한꺼번에 집어넣었던 케이트 레이 워스의 책을 지금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책은 누가 경제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가 이런 글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 1번 목표를 바꿔라, 2번 큰 그림을 보라, 3번 인간 본성을 표현하게 하라, 4번 시스템의 지혜를 배워라, 5번 분배를 설계하라, 6번 재생하라, 7번 경제성장에 대한 맹신을 버리라.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이제는 모두가 경제학자다. 우리가 경제학자가 돼서 새로운 21세기 경제학을 써야 된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자, 이 책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제학이라는 말을 처음 만드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크세노폰이다. 가정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지배와 혹은 규범을 뜻하는 노모스를 결합해서 살림살이 관리란 말을 만든 것이 바로 경제학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보면 2015년도에 통계가 나와 있는데 5세 이하 아동 600만 명이 2015년도에 사망했고 그 사인의 절반은 설사, 말라리아처럼 쉽고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었다. 20억 명이 아직도 하루 3달러 이하로 살고 있고 일자리가 없는 젊은 층이 7천만 명이 넘는다. 이런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천국입니다. 헬조선이라고 그러지만 요즘 우리가 설사나 말리아로 인해 가지고 아동 죽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3달러면 30, 300, 3,000원인데 하루에 3,000원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도 상당한 선진국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2015년 현재 전 세계 부자의 상위 1%는 나머지 99%의 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거죠.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는 이미 0.8도나 상승했고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에 2100년에는 거의 4도나 높아질 것이다. 예,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025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심각한 물 부족 지역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수돗물을 칼칼 잘 쓰고 있는데 2025년은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분의 2가 물 부족에 시달린다는 것은 엄청난 쇼킹한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는 73억 명이며 2050년에는 100억 명에 달하고 2100년에 증가율이 수그러져서 110억 명 정도 안정될 것이다. 세계 경제는 연 3%씩 성장해서 2037년이 되면 지금의 2배, 2050년에는 거의 3배가 될 것이다. 하루에 10에서 100달러를 지출하는 중산층은 현재 20억 명에서 2030년이 되면 50억 명으로 급속히 불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건설자재와 소비제품 수요도 급등할 것이다. 자, 바로 이런 것들이 20세기가 시작된 지구 인류의 장래를 만들어 나갈 트렌드, 흐름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미래로의 여정을 앞둔 우리 인류에게 어떤 사고방식이 필요할 것이냐. 그래서 경제학을 새롭게 써야 된다. 도넛 경제학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케이트 레이워스가 그리는 도넛 경제학의 그림이죠. 예, 심각한 지구 위기, 생태적 한계, 그리고 사회적 기초, 심각한 인간성 박탈, 그 사이에 도넛으로 그려져 있는 인류가 머물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 이것을 도넛이라고 보고, 도넛의 본질이 뭐냐? 사회적 기초란 모든 이가 반드시 누려야 할 최소 수준의 안녕이며 지구의 생태적 한계는 누구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다. 이 사이 공간이 만인이 안전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도넛 경제학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학생들은 낡은 생각을 어떻게 버릴지, 언제 어떻게 그것을 대체할지 배워야 한다. 배우고 배운 것을 버리고 그리고 또다시 배우는 방법을 다른 누구보다 경제학 문맹을 면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다. 지금이야말로 여지껏 배운 경제학의 기본들을 전부 머리에서 털어내고 새로이 배울 최적기이다. 경제학을 다시 쓰고 싶다면 경제학의 그림도 새로 그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흐름이 새로운 관점이죠. 예, 다른 방식으로 보기. 말 이전에 행위가 있었다. 아이들은 말을 배우기에 앞서서 사물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우리는 이미 뛰어난 관찰자로 태어났다. 무질서 속에서 갖가지 규칙성을 잡아내고 구름에서 사람 얼굴을 읽고 그림자에서 유령을 보고 밤하늘의 별을 이어 신화 속 동물을 찾는다. 학습도 그림을 곁들일 때 가장 효과가 좋다. 시각 판별 전문가인 리넬 버마크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단어, 개념, 아이디어는 이미지와 연결되지 못하면 한 귀로 들어와서 두 뇌로 횡돈 뒤 다른 귀로 나가버린다. 언어는 단기 기억으로 처리되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둘 수 있는 정보는 고작 7조각 정도다. 하지만 이미지는 장기 기억으로 바로 들어가 지워지지 않고 새겨진다. 경제학 새로 써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도넛 경제학에 대한 강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색다른 논리를 폈네요. 아이스크림은 먼저 침을 바른 아이가 주인이고 나도 마찬가지다. 막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의 의식은 깊은 인상을 남기기 쉬운, 가장 쉬운 백지 상태이며 바로 그들이 내가 쓴 교과서를 쓴다. 그래서 폴 세뮤얼슨이 쓴 20세기 경제학이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경제학을 풍미했다면 이제는 도넛 경제학이, 그림으로 그리는 도넛 경제학이 21세기를 지배할 것이다. 장담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한 페이지에 20세기 경제학과 21세기 경제학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앞에 제시했던 7가지 사고방식에 대한 얘기들이 7가지가 있고, 예전에 이런 통계를 가지고 경제학을 설명했다면 앞으로는 이런 형태로 경제학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바꾸라는 얘기, 이거는 GDP의 무한 성장을 추구하는 대신에 이제는 어떻게 균형을 이루며 번영할지를 찾아야 할 때다. 목표를 그렇게 바꾸라는 얘기죠. 둘째, 큰 그림을 그려라. 경제 순환 모델이라는 제한된 그림으로 묘사를 주류 경제학에서 해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그림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경제의 그림을
새로 그릴 때다. 사회안 또는 자연안에 포함되어 있는 태양을 동력으로 돌아가는 경제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그림은 새로운 서사를 불러온다. 시장의 힘, 동반자로서의 국가, 가계의 핵심적인 역할, 또 코먼스의 창의성 등등 이런 것들이 묻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인간 본성을 표현하게 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인간을 위한 경제가 돼야 된다. 여기 보면 인간 본성은 이보다 훨씬 풍부하다. 새로운 초상화 밑그림에서 우리는 사회적이고 상호 의존적이며 정확하게 계산하기보다는 근사값에 근거해 행동하고 신봉하는 가치도 유동적이고 우리가 속한 생명세계에 의존하는 존재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도넛에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인간 본성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경제학도 인간 본성을 표현하게 하는 경제학이어야지 단순한 통계 숫자를 나열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시스템의 지혜를 배워라. 이제 경제를 무슨 단추나 레버 몇 단계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기계로 보고 그 단추를 찾아 헤매고 다니는 짓은 그만둘 때다. 대신 경제를 영속적으로 진화하는 일종의 복잡 기회로 보고 돌보고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분배를 설계하라. 20세기 경제학에는 이제 쿠츠네즈 곡선이 있었죠. 근데 이 곡선이 불평등 문제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고, 불평등 문제가 개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블루들의 네트워크를 제시하면서 소득 재분배에 그치지 않고 부를 재분배하는 여러 방법, 특히 토지, 기업, 기술, 지식, 화폐 창출, 권력 등을 통제하는 데 깃들어 있는 부와 재산을 재분배하는 것, 이것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재생활합니다. 20세기와 달리 21세기에 필요한 경제학적 사고는 선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환은 경제를 창출하게 해주는 사고, 나아가 인간이 지구의 생명순환 과정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회복시켜줄 재생적인 설계를 풍부하게 내놓는 사고,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장에 대한 맹신을 버려라입니다. 우리가 인간사도 그렇죠. 생로병사라고 그러죠. 늙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형태처럼. 경제학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어떻게 매일같이 성장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은 경제학 책을 다시 써야 된다. 그게 바로 도넛 경제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오늘날 경제는 정작 우리 삶이 풍요롭게 표현하는지는 무시한 채 그저 성장만 원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가 성장하든 말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제, 이것이 중요하다. 관점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뒤집어 보면은 금융,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성장에 중독된 지금의 경제를 맹신하는 것, 이것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개괄적으로 봤는데 이제부터는 강론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바꿔라죠. GDP에서 도넛으로. 자, 1년 GDP라는 게 뭡니까? 1년 동안 한 나라의 영토에서 생산된 재화, 서비스의 시장 가치인 총액, 이걸 GDP라고 그러죠. Gross Domestic Product, 이 국내 총생산이라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오랫동안 한 나라 경제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으뜸 가는 지표로 사용되어 왔었죠. 오늘날 우리가 처한 사회적 위기와 생태의 위기 상황에서 볼 때 이렇게 제한된 지표 하나로 국제적 관심을 좌지우지하는 게 가당키나 할까? 가당치 않다는 얘기죠. GDP라는 건 경제라는 둥지의 뻐꾸기 알이나 다름없다. 네. 우리는 이런 교훈과 경고를 어디 자기 둥지를 지키지 못하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뻐꾸기가 뭡니까? 뻐꾸기 놈들은 새끼를 직접 키우지 않고 대신 다른 새가 자리를 비운 둥지에 슬쩍 자기 알을 넣어가지고 둥지의 주인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알을 부화해서 키우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런 교훈과 경고를 여기서 우리는 얻어야 된다. GDP라는 거는 GDP라는 경제는 둥지의 뻐꾸기 알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21세기 경제학의 분명한 목표를 채우자. 우리 지구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모두의 삶이 피어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도넛 안팎의 호공을 헤매지 말고 달콤한 도넛의 속살 안으로 들어가 행복하게 배를 불리자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정치적 자살을 기꺼이 감행한 인물 중 하나라고 선지적 시스템 이론가이자 사상가인 도넬라 메도스가 한 이야기, 그가 쓴 성장의 한계라는 책에 경제성장은 인류가 찾아낸 가장 어리석은 목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만족할 줄을 알아야 된다. 끊임없는 성장을 요구하는 소리에 당당히 맞서서 이렇게 물어야 된다. 무엇이 성장인가? 왜 성장하는가? 누굴 위한 성장인가? 그 비용은 누가 치르는가? 인간의 풍부한 삶을 위한 성장이었지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성장을 위한 성장은 의미가 없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사회사상가인 존 러스킨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존 러스킨이 당대의 경제사상에 욕을 퍼부으며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죠. 부는 없다. 삶이 있을 뿐이다. 예. 웰스, 부는 없다. 오로지 라이프만 있을 뿐이다. 가장 많은 사람을 고상하고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나라가 부유한 나라다. 모한다스 간디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상을 또 인도의 집단 농장으로 갖고 와서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눕히는 경제운동을 전개했던 간디, 또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주장했던 에르스튼 프리디 슈마허, 이런 사람들이 인류와 인간에 대한 척도를 경제사상의 중심에 놓고자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넛 경제학 이전에 이미 부보다는 삶이 중요하다. 가장 많은 사람을 고상하고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나라가 부유한 나라다. 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다는 거죠. 인간의 본연의 근본, 행복, 이런 걸 추구한 거죠. 자, 오른쪽에 그 그림은 케이트 레이워스가 그린 21세기의 나침반이 되어줄 도넛에 대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글을 그려놓은 겁니다. 아까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죠. 이 바깥을 나가서 오존층 파괴한다든지 기후를 변화시킨다든지 해양을 산성화시킨다든지 아니면 화학적 오염을 만든다든지 담수가 고갈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넘어서는 안 될 공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 상태, 물 부족, 물 부족, 식량 부족, 에너지 부족 이런 것들도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기초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깥을 벗어나지 말고 안쪽에서는 나와야 되는 그런 재생 및 분배 경제, 인류를 위한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 이게 바로 이제 도넛 경제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나침반은 첫째, 우리의 방향을 새로이 설정하기 위해서 우선 GDP 성장은 옆으로 밀어놓고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자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삶을 꽃피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모든 개개인이 존엄과 기회와 공동체를 향유하는 그런 세계를 목표로 삼자. 목표를 바꾸자는 얘기죠. 지구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넛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도넛은 뭐냐? 간단히 말해서 21세기 인류의 길잡이가 되어줄 근본적인 새로운 나침반이다. 나침반이라는 거죠. 밤하늘에 빛나는 나침반. 북극성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살아있는 세계를 보호하면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나침반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홀로세라는 표현입니다. 홀로세. 지난 1만 2천여 년간은 계속 따뜻해지고 변동폭도 크게 줄었다. 이런 지구 역사의 최근 기간을 홀로세라고 한다. 이 말 잘 알아둬야 된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야말로 인류 진화사에서 가장 살기 좋은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홀로세.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메타포로부터 근본적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요구. 앞으로 또는 위로가 좋다 해서 균형이 좋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경제적 진보의 의미를 GDP의 무한성장이 아니라 도넛 안에서의 균형 잡힌 삶으로 대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경제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삶이란 공동체 안에서 타인, 자연과 더불어 삶을 충만하게 영위하는 것을 뜻한다. 이 볼리비아에서도 이 좋은 삶의 개념을 헌법에 포함시켜 국가 윤리로 삼았고, 또 에콰도르에서도 2008년에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자연, 즉 대지의 어머니가 존재하고 지속하고 유지하며 그 생명순환을 재생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면 우리는 그 도넛 안에서 살 수 있을까? 도넛이 21세기를 헤쳐나갈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 안전하고도 정의로운 공간을 옮겨갈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이것을 따져봤더니 핵심 요소로 5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인구, 두 번째 분배, 세 번째 열망, 네 번째 기술, 다섯 번째는 거버넌스입니다. 자, 인구 중요하다는 거 너무 자명하죠. 머릿수가 많을수록 모두의 필요와 권리를 충족시키는 자원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배. 인구만큼 중요한 겁니다. 불평등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도넛 안쪽과 바깥쪽 경계를 모두 넘나드는 형태가 빈익빈 부익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열망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삶에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활하는 장소와 생활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2050년이 되면 인류의 70%가 도시 인구가 될 것이다. 도시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네요. 저 도시 살다가 요즘은 자연인이다 해서 텃밭 만들고 가꾸고 뭐 산삼도 캐고 뭐 도라지도 캐고 뭐 더덕도 캐고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예, 도시가 마냥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또한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을, 도시, 국가, 지역, 지구 등 모든 곳에 해당되는 이야기. 아주 근본적인 정치 문제. 마을, 기업, 국가가 오랫도록 주장해온 이해관계와 기대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 그래서 이런 인구, 분배, 열망, 기술, 거버넌스라는 다섯 가지 요인 모두가 도넛의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크게 좌우하는 정책 논쟁의 대상이 되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큰 그림을 보라 이런 거죠. 자기 완결적인 시장에서 사회와 자연에 묻어둔 경제로 가야 된다. 자, 여기서 보면요. 세미얼슨의 경제학은 1948년대에 썼습니다. 이 경제학에 등장하는 것들을 재밌게 썼습니다. 보십시오. 20세기 경제학을 등장인물로 표현했는데 시장, 기업, 금융, 무역, 국가, 연출 폴 세미얼슨, 극본 옹펠링 소사이어티. 그 다음에 등장인물 해서 시장, 기업, 금융, 무역, 국가, 가계, 커먼스, 사회, 지구, 권력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시장은 효율적이며 완전히 자유롭게 작동하게 할 것. 기업, 혁신적이니 주도권을 줄 것. 금융, 오리를 범하는 법이 없으니 무조건 신뢰할 것. 무역, 당사자 전부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모두 국경선을 개방할 것. 국가, 무능한 존재인이 간섭하지 못하게 할 것. 뭐 가계, 집안 문제인이 여성들에게 맡겨둘 것. 코먼스, 비극으로 끝날 것이니 빨리 팔아버릴 것. 사회,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무시할 것. 지구,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것이니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갈 것. 권력, 경제와 무관하니 언급하지 말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파멸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간 20세기 신자유주의 이야기 하면서 20세기 경제학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케이트 레이워스가 주창하는 21세기 경제학은 어떤 것이냐. 무엇보다도 균형을 유지하면서 번영할 수 있는 21세기 이야기라는 말과 함께 연출과 극본을 경제학을 근본적으로 다시 수립하려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계속 작업하는 중 ING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을 이렇게 해놨네요. 지구, 사회, 경제, 가계, 시장, 커머스, 국가, 금융, 기업, 무역, 권력. 네, 여기 보면 지구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지구, 생명의 근원이니 그 한계와 경계선을 존중할 것. 경제는 백지를 배경 삼아 둥둥 떠있는 존재가 아니다. 경제는 땅, 물, 대기로 이루어진 실로 섬세한 생명지대, 즉 생물권 안에 존재한다. 경제는 지구가 내놓는 각종 원자재와 생명 시스템에서 에너지와 물질을 계속 끌어다 쓰는 한편 폐기물과 폐열을 지구의 토에 놓는다. 벽돌에서 레고 조각까지, 웹사이트에서 건설 현장까지, 밭에 유리에서 야외용 가구까지, 싱글 크림에서 더블 글레이즈 이르기까지 모두가 우리가 생산한 모든 것들은 이렇게 생물 연료와 화석 연료는 물론 철광석과 각종 광물이 이런 에너지와 물질의 흐름에 의존하고 있다. 지구를 파괴하는 그런 경제, 여기에 대한 폐단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재밌는 거는 가계라는 겁니다. 핵심인 이들의 기여에 가치를 부여할 것 했는데 여성주의 경제학자들이 명확히 밝혀낸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을 무보수, 덜보험 노동, 재생산 경제, 사랑의 경제, 2차 경제 등으로 부르는데 경제학자 네바 굿윈이 지적했듯이 이는 결코 2차적인 경제가 아니라 사실상 핵심 경제이며 일상생활에서 최우선순위를 차지한다. 시간, 지식, 기술, 돌봄, 공간, 교육,
호혜성 등 보편적인 인적 자원으로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의 필수 요소들을 지탱해 주는 게 바로 이런 활동이다. 그런데 이 가계 활동을 너무 그동안에는 등한시해 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 금융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인 역할을 하니 사회에 복무하게 할 것, 이것이 금융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단순히 저축으로 들어온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용을 통해 화폐를 창조하는 마술을 부리는 존재임이 밝혀졌다. 금융시장은 경기 안정성은커녕 오히려 본질적으로 등락을 만들어 낸다는 것도 드러났다. 금융은 산업경제에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커녕 본말을 전대 오히려 산업경제를 하인으로 부려왔다. 이게 그동안에 금융이 저지른 나쁜 행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인 역할을 하니 사회만 복무하게 할 것,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1세기 경제학 드라마의 막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했더니 새로운 출연진과 새로 꾸민 무대를 훑어볼 때다. 경제 분석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자족적이고 자립적인 시장의 신화는 끝이 났으며 그 대신 가정경제, 시장, 커머스, 국가라는 4가지 영역을 통한 조달 개념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새로 등장인물을 만들고 새로 경제 소설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인간 본성을 표현하게 하라. 합리적 경제인에서 사회 적응형 인간으로.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합리적 경제인은 모든 주류 경제학 교과서에서 주인공 자리를 꿰찼다. 세계 곳곳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 축이 되며 본질을 탐구하는 방식에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명령을 한다.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지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1세기 초상화는 어떻게 그려야 될 것이냐. 우리의 경제적 자아를 제대로 묘사하는 과정에서 혁신적인 발견 5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는 현명하게 자기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이며 호혜성으로 움직이는 존재다. 두 번째, 우리는 선호하는 것이 고정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여러 가치는 모두 유동적이다. 셋째, 우리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서로 의존해 살아간다. 넷째, 우리는 악착같이 계산하는 존재가 아니라 대충 근사치를 구하면 만족하는 존재다. 다섯째, 우리는 자연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생명의 망 속에 포함된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이름의 안녕을 구하고 인간의 본성을 표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발견하는 인간, 주고받는 인간, 이타적 인간, 사회적 인간을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무대가 이제 마련되었고 출연 배우들의 배역도 결정됐고 이 연극의 주인공인 인류의 성격도 풍부하고 다양하게 마련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무대에서 우리가 집단적 행위가 펼쳐지는 여러 가지 방식, 그리고 그것이 경제의 동학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탐구할 때다.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사과나무 한 그루만 응시하면 된다라고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시스템의 지혜를 배워라입니다. 기계적 균형에서 동학적 복잡성으로. 이제 경제란 역동적인 생명 세계 안에서 서로 의존해 살아가는 인간으로 구성된 복잡 적응계로 이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류 스스로 도넛 영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경제학자들은 떨어지는 사과가 아니라 자라나는 사과, 즉 선형역학에서 복합적 동학으로 관심을 옮겨야 된다. 시장 메커니즘에는 이별을 구하자. 안녕. 엔진의 철무도 벗어버리자. 안녕. 철무 대신 정원사의 장갑을 낄 때다. 자, 새롭게 시작하는 21세기 경제학에서 시스템의 지혜를 배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좀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행동 패턴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방식으로 연결된 사물들의 단일 집합이다. 생명체의 세포, 시대 속 개인, 때를 지어 비행하는 새, 한 가족의 성원, 금융 네트워크의 개별 은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스톡과 플로우는 어떤 시스템에서든 가장 기초적인 요소다. 스톡이란 쌓아둘 물건이고 플로우란 흘러가는 물건이다. 스톡과 플로우 개념 이해되시죠? 목욕탕의 물, 바다의 물고기, 지구의 사람들, 공동체 안의 신뢰, 은행에 예금된 돈, 이런 것들은 다 스톡이 되는 거고, 플로우는 뭡니까? 빠져나가는 거죠. 스톡 꼭지에서 나오는 물, 대지저금통에서 빼내는 돈,
플로우가 되는 거죠. 네. 각종 스톡과 플로우가 시스템의 핵심 요소라면 되먹임 회로는 그 둘 사이의 상호 연관으로 모든 시스템에는 두 종류의 되먹임 회로가 존재한다. 강화시키는 되먹임 회로와 균형을 만드는 되먹임 회로.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되먹임 회로들이 작동한다면 그 시스템은 변동을 겪을 것이며, 반면 균형을 만드는 되먹임 회로들이 작동한다면 그 시스템은 폭발 혹은 내파를 멈추게 된다. 보면요, 두 가지 되먹임 회로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주 근사한 표현 해놨죠. 스패너여 잘 가라, 어서 오라 전지가위요. 시스템 차원에서 사고하면 경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뿌리부터 바꿀 수 있으며, 경제학자들이 해묵은 메타포 보따리를 벗어 던지도록 유도할 수가 있다. 경제를 기계로 보는 개념에는 이제 빠이빠이를 하고, 대신 경제는 유기차라는 개념은 포용할 때다. 시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약속하는 환상 속 통제 장치들은 이제 놓아버리고, 대신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경제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되먹임 회로들의 맥을 짚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윤리적이 대자편은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라는 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환자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말 것. 둘째, 환자를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할 것. 셋째, 증상만이 아니라 사람 전체를 치료할 것. 넷째, 치료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환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을 것. 다섯째, 필요할 때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청할 것. 이런 것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그러면 21세기 경제학자들한테 선서를 한다면 어떤 것들이 나오겠는가? 여기에 대한 윤리 원칙을 제시해 놨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인간이 피어나는 생명의 망 속에서 함께 번영한다는 목적에 기여할 것이며, 인간의 번영의 기초가 되는 모든 것을 인정할 것. 둘째, 당신이 복무하는 공동체 안에 여러 불평등과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그 공동체가 경제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동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것. 셋째, 정책을 입안할 때 불확실성에 직면할 경우 신중하게 피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 마지막, 당신이 사용하는 여러 모델에 깔려있는 가정과 결함을 투명하게 알리고 이를 대체할 다른 경제학적 관점과 개념 도구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작업할 것. 이렇게 써 있습니다. 메드스가 말한 것처럼 미래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그려내고 애정을 담아 현실로 담아낼 수는 있다. 시스템은 통제될 수 없지만 이를 설계하고 다시 설계하는 건 가능하다. 우리는 시스템이 들려준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고, 그 속성과 우리의 가치들이 어우러진다면 의지만으로 만들어진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좋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경제학자들은 작은 지역부터 지구 전체에 이르는 여러 차원의 경제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마땅히 복잡계 이론을 받아들이고 그 통찰력에 의해서 의지해야만 한다. 이 통찰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복잡계 이론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를 통해서 여러 차원의 경제를 분배적이면서도 재생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죠. 자, 다섯 번째는 분배를 설계하랍니다. 부자를 만들어주는 성장 신화에서 분배 설계를 바꾸자는 얘기죠. 보디빌더인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이런 말 한 적 있죠.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No pains, no gains 이런 말이죠.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여전히 수많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이.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심한 타격을 입히는 긴축 조치로 허리띠를 졸라매자면서 불평등을 심화시킬 때 정당화하는 용도로 이런 말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롤러코스터가 된 경제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도넛 공간 안에서 함께 융성하려면 모든 개개인은 삶의 품격, 기회, 공동체를 스스로 주도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하지만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구상에는 아직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 수단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가난한 4분의 3은 중위소득 국가에 살고 있다.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고수국가의 빈곤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부자와 가난한 이들의 격차가 지난 30년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고, 놀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생필품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선진국이란 미국에서도 아동 5명 중 1명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 아래 수준으로 살고, 영국의 푸드뱅크는 2014년 이후 비상 식량 꾸러미를 매년 100만 개 이상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울 일입니다.
다 선진국가들인데 분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로 이루어 나가자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경제 성장이 불평등을 줄여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런 날 오지도 않는다. 대신 분배를 설계하는 경제를 만들어라. 분배 어려운 얘기죠. 지금 정치인들도 이 분배 때문에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펴겠다 이렇게 지금 자꾸 주장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소득이 나오는 이유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저는 기본소득을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소득에 대한 음미할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케냐는 2007년 엠페사라는 이동통신 송금 서비스를 출범시킨 이래 모바일 뱅킹의 선구자가 되었다. 불과 6년 만에 케냐 성인의 4분의 3이 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농촌 거주자의 사용비율이 70%에 달했다. 게다가 놀랍게도 케냐 GDP의 40%가 넘는 돈이 엠페사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2018년에는 전 세계에서 55억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추산되는 만큼 모바일 뱅킹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밖에 없다. 자, 보세요. 기본소득으로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심지어 방종해지리라는 걱정과 달리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현금 이전의 실험적 제도들은 전혀 반대 결과를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의지할 소득원이 생기면 더 열심히 일하고 기회를 더 많이 움켜쥐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보수 정치인들 하는 얘기 보면 포퓰리즘 얘기를 합니다. 기본소득은 완전히 포퓰리즘이다.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를 받는다고 사람들이 게을러지지 않고 외려 더 일하려고 하고 더 챙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돗물 얘기하면 마중물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중물. 자, 이 얘기는 이제 이재명 그 지사가 하는 이야기하고 거의 똑같은 논리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하는 방법이죠. 오늘날 미국, 중국, 러시아부터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20개국에는 재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사람이 2,000명 이상 있다. 10억이면 얼마입니까? 100억, 1000억, 조입니다. 1조 원이 넘는 사람들이 2,000명 이상 있다는 거죠. 자, 이들에게 연간 1.5%만 부유세를 징수해도 매년 740억 달러가 모입니다. 740억, 7,400, 7조, 74조네, 74조. 자, 이 돈이면 모든 저수지 국가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아동을 학교로 보내고도 남을 돈이다. 그렇죠? 상위 1.5% 부유한 사람한테 부유세를 매기고 또 연간 매출이 얼마입니까? 얼마 되는 기업들, 대기업들에게만 부자 증세를 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청년 수당, 산후조리, 무상교복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그런 근거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 캄캄바 사례가 나옵니다. 캄캄바, 말라위의 농촌에서 14살 소년 윌리엄 캄캄바가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자 동네 도서관에 가서 에너지 관련 교과서를 보고 풍력 발전기를 직접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5m짜리 풍력 발전기 조립을 하고 전선을 연결해서 전기를 쓰는 거죠. 네, 이것이 나중에 5년이 지나 테드 초청 강연에 탄자니아의 아루사에 간 캄캄바라는 내용을 해서 인터넷에 보도가 되는데,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캄캄바 전기 이렇게 치시면 다 나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캄캄바가 만들었던 풍력 발전기거든요. 네, 보시고 왜 이런 내용들이 나왔나 하는 거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1세기 경제학자들은 경제 성장으로 더 평등해질 거라는 헛된 기대를 접고 대신 경제적 상호작용의 구조에 처음부터 분배 흐름을 설계해 놓아야 된다. 지금 분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배를 하라는 거. 분배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소득 재분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재산 분배 방법도 찾아야 된다. 토지, 화폐 창조, 기업, 기술, 통제력을 모두 널리 분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그와 똑같이 강력한 재생경제 설계 혁명도 진행 중이다. 다음 장은 이제 재생하랍니다. 저절로 깨끗해진다는 성장 만능주의에서 재생 설계로 나아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난한 나라는 너무 가난한 생태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없다. 옛말이라는 거죠. 대한민국도 1970년대만 해도 막 그냥 공해 오염이 막 넘치고 난리지겠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공해 오염을 하는 공장들은 시골 마을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용납을 하지 않죠.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재생경제를 하는 그런 사이클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설명이 나왔는데,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생겨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것이다. 둘째, 산업체들이 경제적으로 여력이 생겨 더 깨끗한 기술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공장 굴뚝은 줄고 대신 콜센터가 들어설 것이다. 2003년 독일은 생태세를 도입해서 교통, 난방 등 전기에 쓰이는 화석 연료 가격을 높인 한편 각종 지불급여세를 낮췄다. 그 결과 화석 연료 소비는 17%가 줄고 탄소 배출은 3% 감소했으며 자동차 공유는 70% 늘었고 일자리 25만 개가 생겨났다. 자, 에벌렉의 경제가 있다면 선형적 경제, 순환 경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너지, 물질을 취한다, 만든다, 사용한다, 버린다. 이게 대행적인 구조로 설계됐다면 가격 보상으로 고갈을 완화하는 뻔하다 이거죠. 그래서 재생 설계로 이 시스템을 대체해야 된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으며 기업들도 무척 흥미롭고 다양한 다채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벌레 경제가 아니고 나비 경제라는 거죠. 재생적인 경제 설계. 아까는 이런 형태 하나가 있다면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 회복, 취한다, 만든다 해서 다시 돌려서 회복시키는 거. 사용한 다음에 회복, 재사용, 재단장, 재활용. 또 소비한 다음에 다시 재생, 분해의 모든 단계마다 가치를 재생하고 포획한다. 그렇게 해서 버리는 물질과 열을 최소화한다. 이것이 바로 나비 경제, 서큘러 이코노미, 순환 경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60년에 존 러스킨이 쓴 것처럼 불안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삶만 있을 뿐이다. 참으로 시적인 말이죠. 삶, 생명.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죠.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연의 생명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낌없이 베푸는 숲, 아낌없이 베푸는 도시. 자, 이런 것은 저소득 국가와 중위소득 국가에서도 재생적인 설계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최초의 태양광 발전 국가를 목표로 해서 여성 수천 명을 태양에너지 기술자로 육성해서 농촌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요, 2000년도부터 사막화된 토지를 무려 22만 헥타르를 되살렸다는 겁니다. 농촌 공동체들이 테라스를 조성하고 나무를 심은 덕이라는 거죠. 이들은 황무지이던 언덕을 울창한 계곡으로 복구해서 곡식, 야채, 과일을 생산해 인근 농촌과 도시에 공급했고 동시에 탄소 배출을 막고 물을 저장하고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었다. 케냐에서는요, 세너지 같은 사회적 기업들이 빈민가에 위생적인 화장실을 설치해서 수거된 분뇨 전량을 생물가스와 유기농 비료로 바꿔서 그 지역의 농장에 판매했다. 이렇게 해서 주민의 건강과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절실하던 일자리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질소 오염을 줄이고 토질도 올릴 수 있었다. 재생을 활용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생적으로 설계된 산업은 재생적으로 설계된 경제가 뒷받침할 때만 실현이 된다. 너무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빠져있는 것이 있다. 이를 실현시키려면 시장, 코먼스, 국가 각각의 역할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 기업의 목적과 금융의 기능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 재생적인 노력의 성공을 인정하고 이에 보상할 수 있는 수치와 지표가 필요하다. 이런 재설계 과업이야말로 21세기 경제학자들에게 가장 흥분되는 기회일 것이다. 모두를 위한 순환적 미래죠. 땅에 묻힌 씨앗은 나무로 자라고 썩어서 흙이 되어 또 새로운 나무를 키운다. 이는 나무가 한 그루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온갖 균류와 곤충, 빗물과 햇빛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생명 주기들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런 작용으로 살림이 계속 새로워지는 생태계가 생겨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산업도 트랙터, 냉장고, 노트북, 컴퓨터 제조업체가 물질 플로이 수익권 순환에 갇혀 자사자품만 회수, 재생, 재판매하려 든다면 전체 시스템 차원의 재생 잠재력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서류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무엇을 위해서요?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자, 기업의 주된 업무를 다시 규정하라. 1970년대 말 밀턴 프리드먼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1976년 로딕이라는
기업가죠. 명칭도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나 환경 면에서나 재생적으로 설계된 기업이었는데 영국의 해변마을 브라이턴의 바디샵을 연 로딕은 천연식물로 만든 화장품을 재생 가능한 병과 상자에 담아 판매했고, 카카오버터, 브라질 땅 콩기름, 말린 약초 등 원료를 공급하는 세계 각지의 농촌에 공정한 가격을 지불했다. 생산 규모가 확장되자 거기서 나온 폐수를 재활용해서 다시 생산 과정에 사용하는 방법을 고안했을 뿐만 아니라 초기 발명 단계부터 풍력 발전에 투자하기도 했다. 회사 이윤은 바디샵 재단으로 들어가며 재단은 그 돈을 각종 사회단체와 환경운동 조직에 기부했다. 진정 아낌없이 베푸는 기업인 셈이다. 로딕이 이렇게 한 동기는 무엇일까? 공동체 일부면서 동시에 공동체 기여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공공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다음에는 삶을 개량하는 지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을 개량하는데 무수히 많은 지표를 사용하는 시대로 들어섰다. 과거에는 이제 GDP가 오로지 화폐 가치 흐름에만 초점을 두었지만은 21세기의 새로운 지표들은 모든 가치의 원천, 예를 들어서 인간, 사회, 생태, 문화, 물질 이런 것들을 전부 원천을 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공동체의 회복 능력, 번영,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천명한 오벌린이라는 사람은 목표에 얼마나 다가가고 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량 지표를 자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GDP 하나만 가지고 경제를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다. 여기 오지 마법사에 나오는 무지개 너머 푸른 하늘이, 도로시가 부르는 노래 가사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특히 무지개 모양인 환경 쿠츠네츠 곡선에 딱 맞는 주제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도 새로운 경제 설계 도표로 옮겨와서 재생적인 경제 설계 혁명을 이끄는 혁신 건축가, 산업 생태 연구가 제품 디자이너와 나란히 앉을 때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야말로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기업, 금융, 코머스, 국가 모두에게 순환 경제와 재생적 디자인의 놀라운 잠재력을 발현시켜줄 정책이라든지 혁신적인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배적 경제 설계까지 더한다면 정말 안전하고도 정의로운 도넛 공간으로 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경제 성장에 대한 맹신을 버려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GDP 성장이라는 뻐꾸기를 둥지에서 쫓아내자고 하는 거죠. 경제 성장 없이 빈곤을 종식시킨 나라는 없다. 경제 성장으로 생태 악화를 종식시킨 나라는 없다. GDP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아니면 그대로 멈춰있든 이거하고 상관없이 인류의 번영을 추구하는 경제를 설계하자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월트 로스토가 1960년도 경제성장의 단계들이라는 책에서 경제발전의 동학이론을 제시한 명성을 얻었죠. 이 모든 나라는 5단계를 거쳐 성장한다. 그래야지만 복리, 이자 행진이 열어주는 온갖 혜택과 축복을 향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5단계가 뭐였냐면요. 20세기 여정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가 전통사회, 두 번째 도약의 전제 조건들, 세 번째 도약, 네 번째 성숙, 그리고 5번째 고도의 대량 소비 시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로스토는 이 이야기를 할 때 경제라는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을 날아간다라고 비유를 했는데, 이게 이 이야기의 이제 핵심 메타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서 계속 날아가기만 하냐, 성장만 하느냐, 반드시 갈 때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로스토가 1960년대 존 F 케네디의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약 연간 5% 성장을 내건 그 시점에서 경제 자문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계속하는 데만 집중할 뿐이었지 어떻게 착륙할지에 대해서 생각할 시점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 여기에 이제 의문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힘을 보탠 것이 아담 스미스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모든 경제가 궁극적으로는 정상 상태,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라고 하죠. 정상 상태라고 명명한 지점에 도달할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했다는 거죠.
자, 왼쪽에 경제성장의 S자 곡선처럼요.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하다 어느 시점에서는 멈추는 이런 시점이 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무대 뒤로 밀려 시들어가던 S자 곡선의 재능을 알아본 것은 경제학자들이 아니었고요. 생태학자, 생물학자, 인구학자, 통계학자 이런 사람들이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성장 논쟁이 정말 절실한 지역은 고소득 저성장 국가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S자 곡선이 꼭대기에 다다른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런 나라들은 인구 성장률도 매우 낮고 심지어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은 2050년이 되면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도 인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감소된다고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으로 불편한 진실일 것이다. 업턴 싱클레어 이 명언처럼 만약 봉급이 깎이는 것을 감수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길을 쓰고 이를 이해하지 않으려 들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불편한 진실이 되겠죠. 여기 빗대서 OECD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OECD라는 기구가 애초에 설립된 목적 가운데 하나가 경제 성장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간 보고서 제목이 성장 추구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이들은 녹색 성장 전략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다는 거죠. OECD 외에도 세계은행, IMF, UN, EU 등과 같이 한 비행기 탄 승객이 이제 경제라는 비행기를 착륙시킬 때가 아닌가 생각해보자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렵다는 얘기죠. 성장은 계속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 비행을 계속하자는 승객이 있고요. 이런 경제 성장은 여전히 필수적이고 따라서 가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착륙을 준비하자는 승객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예요? 경제 성장은 더 이상 없으며 따라서 필수적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되겠죠. 그래서 비행을 계속하자는 승객은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다. 경제 성장이란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적 정치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 성장을 포기한다면 민주주의도 포기해야 된다. 정치적 사회적인 면에서 꼭 필요한 변화를 의도적으로 성장하지 않게 하는 비용은 실로 천문학적일 것이다. 더 많은 기회, 다양성 용인, 사회적 지위 이동, 평등을 위한 노력,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 등을 조성하는 것이 높은 소득이 아니라 영원히 증가하는 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심지어 미국의 에너지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머피는 향후 100년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 100년간의 경제 성장률과 같으리라고는 절대 기대하지 말라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제라는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오를 능력과 마찬가지로 착륙하는 능력도 갖춰야 된다. 성장의 종말을 구했을 때에도 사람들의 삶을 꽃피우고 번영케 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루스트가 만약에 지금 그의 책을 다음과 수정하는데 동의했을지도 모른다. 루스트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아까는 5단계라고 했죠. 전통사회, 도약의 전제 조건들, 도약, 성숙, 고도의 대량 소비시대 이렇게 됐는데 6단 21세기 수정판이 된다면은 고도의 대량 소비시대는 사라지고 착륙 준비, 도착 이런 형태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착륙 방법을 배우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루소가 말한 것인데 정상 상태로 전환시킨 금융, 정치, 사회 구조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한다면 GDP 성장이라는 뻐꾸기를 둥지에서 쫓아내고 그 자리에 도넛을 놓아 경제 시스템의 목적 자체를 바꾸라는 이야기. 또 다른 강력한 개입이 있다면요. 성장을 강화시키는 대목임 회로들을 약화시키면서 균형을 낳는 대목임 회로들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내자. 이런 것들이 정답이라고 21세기 새로운 해답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금융과 관련돼서 화폐의 목적이라는 게 나옵니다. 과거의 화폐는 교환 수단으로 만든 거지 이자를 받아 불리라고 만든 게 아니다. 기원전에 아리스토텔리가 했다는 얘기죠. 부를 획득하는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에서도 가장 부자연스러운 것이 화폐라는 거죠. 화폐.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화폐에 대한 기간초과 보관료라는 겁니다. 화폐를 쥐고 있으면은 수수료가 붙어서 오래 쥐고 있을수록 손해를 보는 게 화폐다. 이런 것을 인식을 시켜주자는 얘기죠. 금융도 우리도
위로는 알아도 아래는 모르며 더 많이는 알아도 더 적게는 모른다. 미래금융에서 기간 초간 보고하려는 아주 중요해질 터기 때문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문은 뒤떨어지고 감자는 썩고 쇠는 녹슨다. 이런 것들과 교환되는 사물이라면 마땅히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하는 화폐해야 한다는 게 주장이다.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을 개선하려면 화폐를 상품으로 전락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폐가 기간 초간 보관료로서 사용되려고 했었던 1930년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특정 도시에서의 이 사례를 넣었는데 이 당시에 이게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중앙정부의 권력이 손상될지도 모른다는 위협 때문이었다는 거죠. 예. 화폐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야 된다. 예, 이런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도 요즘 금융이 지금 이자가 제로 베이스 0으로 막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이 영원히 성장하는 경제가 아니라 삶을 피어나게 해주는 경제에 기여하도록 다시 설계하는 그런 과정에서 마땅히 고민할 문제들이다. 마이너스 금리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보았듯이 너무 급진적이라서 현실성 없어서 보이는 아이디어들도 눈 깜짝할 사이 현실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착륙 기술을 비행기가 이제 내리는 착륙 기술을 완전히 익혔다고 했을 때 이때 두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물러가겠다. 첫 번째는 만약 로스터가 이 비행기 승객이었다면 아마도 그는 GDP의 미래 여정을 비행기에 비유하는 것이 안 맞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면요. 21세기 각종 수상 스포츠를 보았다면 그는 큰 연에 줄을 매달아 파도를 타는 카이트 서핑에 눈길이 꽂혔을 것이다. 비행기보다는 카이트 서핑 얘기를 합니다. 카이트 서퍼는 파도를 헤치고 서핑보드를 몰면서 연을 조정해 바람을 받는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을 숙이고 굽히고 뒤틀면서 균형을 잡는다. 바로 이것이 21세기 GDP가 움직여야 될 방식이다. 경제는 끊임없이 진화할 것이며 연간 판매되는 생산물과 서비스의 가치는 그 진화 과정에 대응해 수면 위아래를 오르내리려 할 것이다. 그래서 비행기보다는 카이트 서핑에 비교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만약 로스트가 지금 다시 태어났다면 그렇게 비유했을 거란 얘기죠. 두 번째, 공항에 도착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켄스와 밀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줄 것이다. 그들은 분배적이고 재생적이며 불가지론적 입장으로 경제 성장을 바라보는, 다시 말해 도넛 경제를 살아가는 경제학적 기술을 만들어내는 작업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다. 이렇게 본인의 도넛 경제학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경제학자다. 우리의 도넛 경제학이 인류의 미래에 낙관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분배적이고 재생적인 설계로 균형을 지키면서도 삶을 번영케 하는 지구 경제를 만들자. 이런 거죠. 그래서 20세기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성체, 어떤 겁니까? GDP라는 뻐꾸기 둥지의 그런 성체를 이제는 무너뜨려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도넛 경제학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네, 도넛 경제학. 또 경제학자에 대한 정의도 바꿀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사고를 넘어 아예 새로운 경제적 행동으로 더 멀리 나간 이들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제학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간디의 명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그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 새로운 경제적 사회에 관한 한 우리 세계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그 모습을 그려보라. 사람들은 언어적 틀의 힘을 잘 알면서도 그림이 틀이 지닌 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두 힘을 잘 결합시킨다면 새로운 경제학을 만들어 널리 퍼뜨릴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안전하고도 정의로운 20세기를 만드는데 너무 간절한 경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시작은 어렵지 않다. 연필 들어라.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경제학자가 되자라는 말로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이죠. 이 책을 옮긴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 마지막 이야기가 좀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스팸 이야기입니다. 스팸. 요즘 스팸 하면 뭡니까? 스팸 메일이라고 그러죠. 쓸데없는 것. 그런데 이 스팸이라는 것이 사실은 1930년대 세상에 나왔는데 목살로 만든 고기였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세계 대전이 발발하고 군수품으로 납품되면서 인기를 끌었고 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1950년대 6.25 사변이 나고 나서도 그 당시에 이 스팸을 받으면 굉장히 잘 사는 집으로 스팸이 선물 세트로도 날리고 그랬던 거죠. 근데 1997년도에 캐나다로 유학을 갔을 때 이메일을 쓰면 처음 스팸 메일이란 말을 배웠다는 거죠. 맛있게 먹던 스팸이 쓸데없는 메일로 광고 메일 뜻하는 것으로 바뀌는 걸 보고 의아했는데 스팸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걷어 차지 말아야 할 것은 연탄재만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연탄재 함부로 걷어 차지 말라라는 그 시인의 이야기를 곁들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생각, 혁신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언급을 하는 거죠. 즉 20세기 경제학에서 GDP 경제학에서 21세기 도넛 경제학으로 우리가 생각을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21세기 인류가 바라는 좋은 삶의 비전은 말 그대로 피어나는 삶이다. 스팸을 배불리 먹고 살찌는 삶이 아니라 누구나 몸과 마음의 잠재한 욕구와 능력을 충분히 펼쳐내는 그런 삶, 그런 가치평가의 척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예. 사람들은 부유함으로 단순히 돈으로 평가되는 GDP 성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풍요롭게 피어나는 삶에 대해서 원하고 있다. 그것은 도넛의 안전하고도 정의로운 공간에서 각자의 삶이 함껏 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제2차 산업혁명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21세기 전망이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인류가 절대 침범하지 말아야 할 두 개의 마지노선이죠. 환경보존의 범위와 사회적 불평등의 범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원칙과 사고에 근거한 사려 깊은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자,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근대화와 경제 입국을 외치면서 1960년대 시작된 한국 자본주의 모델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사방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우리는 20세기 경제학이라는 의식을 붙잡고 앉아서 놓아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21세기는 뭐를 해야 되는데? 도넛 경제학을 해야 되는데. 즉 지구 생태계의 위기, 사람들의 인생관과 행복관 변화, 지속적인 불평등 심화가 과제로 추가되었고 상황 감지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경제학의 틀이 너무 낡았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틀에 입각해서 새로운 질서를 상상하고 하나씩 실현하는 작업과 시도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는 앞으로와 위로라는 이미지로 그려지는 법이고 1970년대 본인이 초등학교 다닐 때 경제라는 거는 가장 익숙한 그림이 경제 성장이라는 거 하면 오른쪽 위로 치닫는 그래프였다.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출 1,100억 달러 달성 이런 것들. 예. 그림만 바라보며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이제는 이제 다른 그림, 도넛 그림을 벽에 걸어야 된다. 도넛 경제학을 해야 된다. 자연과 더불어 형제 자매 누구도 비참하게 소외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인생을 한껏 꽃피우며 태어나길 잘했다고 말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도넛 경제학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시간 리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경제학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이해를 충분히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례 같은 것들 많이 읽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1.2배속을 읽었으면 훨씬 더 낫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읽기를 바라고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